1815년 창경궁 경춘전에서 한 여인이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81세였습니다. 70년에 가까운 궁중 생활을 마친 그녀의 시호는 헌경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예지함을 헌이라 하고 밤낮으로 경계함을 경이라 하였다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찬란한 시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과연 그녀가 평생 경계했던 것은 왕실의 안녕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권력의 욕망이었을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이모화변의 그림자 속에서 생존의 달인으로 불린 해경궁 홍씨의 지독한 삶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감히 이 어둠의 연대기를 끝까지 지켜볼 용기가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시호 헌경은 단순히 그녀가 영리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조선 역사상 어떤 여인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남편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고 친정은 아들에 의해 몰락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녀는 살아남았고 끝내 승리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지혜라는 이름의 잔혹한 생존 교과서였습니다. 우리는 그 생존의 과정에서 그녀가 스스로를 얼마나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냉정하게 계산했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의 성군 정조가 어머니에 대해 남긴 기록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정조는 순조실록에 직접 기록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젊어서부터 한 번 보거나 들으신 것은 종신토록 잊지 않으셨으니 궁중의 예실부터 국가제도 다른 집 족보에 이르기까지 기억하지 못한 바가 없으셨다. 이 기록은 단순한 효심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의 총명과 박식이 자신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라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기억력과 지식은 무엇을 위해 쓰였을까요? 그것은 통치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생존과 복수를 위한 치밀한 지도였습니다. 1735년 한성부 반송방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훗날 해경궁 홍씨가 됩니다. 아버지는 홍봉한, 어머니는 한산이 씨였습니다. 풍산 홍씨 가문은 비록 명문이었으나 당시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명문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가난과 절박함은 어린 홍씨에게 남들보다 더 큰 생존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시집갈 때 혼수품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한중록의 기록은 당시 그녀가 짊어졌던 가문의 무게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지독한 야망을 키우는 밑거름이었습니다. 어린 홍씨를 지켜보던 한 궁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씨 가문에서 오래 일했던 노비 출신의 몸종 순영입니다. 순영은 어린 아가씨의 눈빛이 일반 아녀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9살 때 홍씨는 한밤중에 서책을 읽다가 불려온 순영에게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이 집안이 다시 일어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순영은 몸종으로서 그저 시집을 잘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홍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집을 잘 간다는 것은 이 집안을 일으키는 수단일 뿐 본질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이다. 순영은 그 미소 속에서 어린 나이답지 않은 차가운 야망을 보았고 그것을 평생의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홍봉하는 30이 넘도록 과거에 연거푸 낙방하며 가세를 더욱 기울게 했습니다. 풍산 홍씨 가문의 마지막 희망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1743년 영조 19년에 있을 사도세자의 세자빈 간택이었습니다. 홍봉안에게 따른 가문을 일으킬 단 하나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가문의 운명이 소녀의 어깨에 걸렸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이 가문은 역사의 뒷골목으로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절박함이 그녀의 총명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습니다. 세자빈 간택은 단순히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 성품 지혜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간택에 참여한 노론 대신들은 훗날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지켜줄 영리하고 통제 가능한 세자빈을 원했습니다. 9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무언가 특별한 기질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대신들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했고
노련한 어른도 답하기 힘든 정치적 질문에 정확히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 홍연보는 홍 씨가 태어났을 때 태몽을 꾸었고 그녀가 태어나자 아들 내외에게 특별한 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은 축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태몽은 밤하늘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였고 태어난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비범함이 훗날 엄청난 비극을 낳을 수도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녀의 간택 성공은 풍산 홍 씨에게는 기사회생이었지만 조선 왕실에는 드리워진 어둠의 예고편과 같았습니다. 1744년 10세가 된 홍 씨는 정식으로 세자빈에 착봉되어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중의 복잡한 정치와 인간관계를 익혀야 했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의 사소한 다툼, 왕실 족보에 얽힌 관계작은 풍속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권력 지도가 입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억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무기 삼아 그녀는 궁궐이라는 전쟁터에서 생존 전략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사도세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궁중 생활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소세손, 정조, 청연공주, 청선공주 등을 낳으며 세자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20살을 넘기면서 남편의 병증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사도세자는 공부에는 태만하고 무예 놀이만 즐기다가 나중에는 더욱 심각한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기는 단순히 세자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생존과 권력의 미래를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재앙을 통제해야만 했습니다. 남편 사도세자의 병증이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 해경궁 홍 씨가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은 단순한 아내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곧 가문의 미래이자 자신의 지위였습니다. 남편의 광기는 곧 자신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더욱이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 정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증이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녀의 지혜를 더욱 냉혹하고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중에는 세자의 병증을 악화시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를 비롯한 노론 강경파였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세자의 광기가 노론의 정치적 공격 수단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호하는 대신 아들 정조의 미래를 위해 남편을 포기하는 냉철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정치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바탕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선 정치적 감각이었습니다. 1757년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했습니다. 이는 세자에게는 큰 부담이었고 그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이 대리청정이 세자를 궁지로 몰아넣을 기회이자 위협임을 동시에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때부터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밀계를 조직했습니다. 공식적인 감시가 아닌 세자의 주변 궁녀와 내관을 포섭하여 그의 정신 상태와 행동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훗날 이모화변 이후 그녀의 생존에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세자의 광기는 점점 심해져 사람들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세자는 자신의 옷을 입는 내관을 때려 죽이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궁궐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해경궁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 사건을 목격한 모든 궁인들의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동정이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세자가 죄인으로 확정되어야 정조가 죄인의 아들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녀의 첫 번째 공개적인 시험대는 1769년 15세였던 세손 정조가 기방에 출입했다가
화와농주와 홍구경 등에게 목격된 사건에서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경궁의 반응은 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친정아버지 홍봉안을 찾아가 어린 새손이 사도세자와 같이 될까봐 염려된다며 사건 수습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홍봉안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개입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친정아버지마저 주저할 때 해경궁은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바로 단식 농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장례를 위해 친정아버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그녀의 절박함과 동시에 극단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단식 농성은 단순히 굶는 행위를 넘어선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들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그녀의 냉혹한 결단에 홍봉안은 결국 굴복했습니다. 이 단식 사건에서 우리는 해경궁의 세 가지 잔혹한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위기를 즉시 파악하는 직감력입니다. 아들의 일탈이 정치적 약점이 될 것을 간파했습니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입니다. 친정아버지의 주저함을 단식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돌파했습니다. 셋째, 가족을 보호하려는 모성애와 정치적 감각의 조화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순수한 모성애가 아닌 정치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바탕 위에서 움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이미 남편의 관계에서 벗어나 아들의 미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편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세자의 병증이 악화되고 영조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궁궐에는 해경궁을 따르는 이들과 세자를 옹호하는 이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해경궁은 이때 세자를 옹호하는 이들을 하나둘씩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궁중의 예실과 족보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이용해 그들의 사소한 비리를 찾아냈고 그 정보를 노론 대신들에게 흘려 제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정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적들을 제거했습니다. 세자의 상태는 이미 회복 불능이었습니다. 그는 급기야 영조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해경궁은 이때 영조에게 세자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보고는 감정을 배제한 의학적 그리고 정치적 관찰 기록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영조가 세자를 폐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소자 사도세자는 이미 왕실의 안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전하의 결단만이 종묘사직을 구할 수 있사옵니다. 1762년 마침내 이모화변이라는 대사건이 터졌습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때 해경궁의 나이는 29세였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을 죽이는 참혹한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 영빈과 친아버지 홍봉안이 세자를 죽일 것을 종용하는 모습까지 봐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이미 남편을 정치적으로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뒤주는 남편의 무덤이 아니라 아들 정조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이모화변은 한 여인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10세 아들 정조의 미래마저 풍전등화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정조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이 극한의 순간, 해경궁 홍씨의 진정한 지혜이자 잔혹한 생존 본능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이 비극을 통해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자신을 역사의 승리자로 만들 전략을 즉각적으로 구상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지 몇 달 후 해경궁은 처음으로 영조와 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녀가 한 말은 조선 역사상 가장 현명하고도 냉철한 발언으로 기록됩니다. 저희 모자 보전함이 다 성은이 올소이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의 처로서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고 이에 감사하며 왕실의 결정에 복종하겠다는 굴욕적인 서약이자 아들의 생존을 담보하는 거래였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녀는 영조의 마음을 움직였고
동시에 아들 정조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이 발언의 지혜로운 점은 첫째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자신과 아들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파악했습니다. 둘째, 영조의 심리를 간파했다는 점입니다. 영조가 원하는 것이 복종과 감사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 겸손함과 감사함을 통해 적대감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감사로 영조의 죄책감까지 감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조마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영조의 눈밖에 날까 걱정한 그녀는 아예 정조를 영조가 데려가서 키우게 한 것입니다. 친어머니가 아들을 할아버지에게 맡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해경궁의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보여줍니다. 이 결정은 정조를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게 했고 영조의 사랑을 받게 했습니다. 영조 곁에서 자란 정조는 할아버지로부터 대리청정을 명받을 수 있었고 결국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모화변이라는 최악의 비극을 아들의 왕위 등극이라는 최고의 기회로 바꿔낸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선택은 아들의 왕권 강화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은 단순한 혈육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최고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지혜 뒤에는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랐던 몸종 순영이 있었습니다. 순영은 이모화변 이후 궁에서 나가지 않고 해경궁 곁을 지켰습니다. 순영은 해경궁이 내린 비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세자가 남긴 기록이나 주변 인물들의 증언 중 해경궁에게 불리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은밀히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순영은 불태워야 할 서책들을 보며 해경궁의 냉혹함에 전율했지만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어둠 속에서 역사를 조작하는 은밀한 공작원이었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 해경궁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외척척결에 따른 친정의 몰락이었습니다.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외척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해경궁의 친정 풍산 홍씨 가문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1778년 삼촌 홍인환이 사사되었고 1801년에는 동생 홍낙임이 천주교 신자라는 죄목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 가족들이 하나둘씩 제거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때 해경궁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아들 정조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고 기다렸습니다. 정조의 정치적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분노와 슬픔을 철저히 억눌렀습니다. 그녀의 오랜 궁중 경험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때를 기다려 조심스럽게 친정의 신원을 요청했습니다. 1795년 해경궁의 회갑을 맞아 정조는 수원 화성행궁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정조가 어머니에게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70세가 되는 해에 친정을 복권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정조는 그 약속을 지키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해경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조의 이 약속을 잊지 않고 미래를 위한 강력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정조가 죽고 손자, 순조가 즉위하자 해경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순조 즉위 초부터 정조의 유지를 강조하면서 아버지 홍봉안과 친정 집안의 신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14년 순조 14년에 신원과 복권을 받아냈습니다. 무려 30여 년을 기다린 끝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경궁이 보여준 지혜는 첫째, 참을성이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둘째, 정치적 현실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아들의 정치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지혜가 가장 빛을 발한 것은 바로 그녀의 회고록 한중록의 저술이었습니다. 1795년 환갑을 맞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고록이었지만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한 후에는 친정의 명예 회복을 위한 변론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전략적 글쓰기의 걸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점에서 이모화변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여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한중록에서 그녀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교묘하게 해명하고 친정 가문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책은 사도세자의 관계를 극대화하고 자신을 남편의 비극 속에서 아들을 지켜낸 희생적인 어머니로 묘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록을 통해 그녀가 역사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점입니다. 역사는 오래 살아남는 자, 그리고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이모화변의 당사자들이 모두 죽고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 가운데 붓을 들어 이를 소상히 기록으로 남긴 이는 해경궁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역사라는 기억의 전쟁터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중록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손자 순조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결국 친정의 복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한중록에는 한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모화변 당시 시어머니 영빈과 친정아버지 홍봉안이 세자를 죽일 것을 종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록은 해경궁 자신의 고통을 강조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 외의 모든 책임자들을 역사 속에 명확히 기록하여 자신에게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친정아버지까지도 이용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의 이런 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궁중의 예실부터 국가제도 다른 집 족보일까지 기억하지 못한 바가 없으셨다. 이 말은 어머니가 궁중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궁중의 예실은 곧 정치의 역사이고 국가제도는 통치의 원리이며 다른 집 족보는 인맥의 지도였습니다. 해경궁은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정리해둔 살아있는 정치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내가 혹시 의심스러운 바가 있어서 질문하면 하나하나 지적해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으셨으니 그 총명과 박식은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다. 정조의 이 고백은 더욱 놀랍습니다. 조선의 성군이라 불리던 정조가 어머니를 정치적 조언자로 삼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어머니의 의견을 구했고 어머니의 조언을 정치에 반영했습니다. 해경궁이 70년 궁중 생활을 통해 쌓은 지혜와 경험이 정조의 통치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조가 어머니에게 보인 효도도 특별했습니다. 1778년부터 시작해 생전에 이렇게 많은 존호를 받은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또한 정조는 어머니를 자궁이라 칭하며 사실상 왕대비로 대우했습니다. 1795년 해경궁의 회가변은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한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출궁하여 환궁하기까지 여드레에 걸친 원행은 화려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는 신분을 빼앗기지 않고 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왕실 여성의 신분으로 이런 식의 외출을 해본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어머니에 대한 극찬은 단순히 효심의 발로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곁에서 자란 정조는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롭고 냉혹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아들을 지켜낸 어머니 70년 궁중 생활의 살얼음판을 걸으며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어머니를 보며 정조는 진심으로 두려움 섞인 존경을 표했던 것입니다. 해경궁의 지혜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첫째, 끊임없는 학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에 걸쳐 궁중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억했습니다. 둘째, 냉정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행동했습니다.
넷째, 인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영조든 정조든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했습니다. 해경궁의 지혜가 빛을 발한 또 다른 사례는 정조의 후궁 성덕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덕임은 해경궁이 친히 기른 궁녀였는데 정조의 청혼을 2번이나 사양했습니다. 정조가 덕임의 사촌을 벌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자 그제야 승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경궁은 아들을 2번이나 찬덕임을 미워할 법도 했지만 오히려 덕임을 지극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이미 정조에게 소중한 존재인 덕임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또한 그녀의 뛰어난 인간관계 전략이었습니다. 그녀의 끈기는 30여 년을 기다려 친정 복권을 이루어낸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비난이나 절망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장기적인 계획만을 고수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인내와 집념이 낳은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죽음 앞에서도 그 지혜를 잃지 않았습니다. 1805년부터 다면증을 앓아 오래 병석에 누웠지만 그녀는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손자인 순조와 궁중 사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조언은 왕실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설계한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지침이었을까요? 1815년 12월 15일 해경궁 홍씨는 8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70년 가까운 궁중 생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10세에 입궁하여 29세에 남편을 잃고 아들을 왕으로 키워내고 친정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시호 헌경은 정말 적절했습니다. 총명하고 예지한 헌 밤낮으로 경계한 경 70년 동안 한 번도 방심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낸 그녀의 인생을 한 글자 한 글자가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밤낮으로 경계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선택들로 인해 무너질지도 모르는 자신의 지위였을 것입니다. 해경궁 홍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위기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오히려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기회로 바꾸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우리에게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라는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둘째,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평생 궁중의 모든 것을 배우고 기억하며 자신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지식은 곧 권력이었고 그녀는 그 지식을 생존에 철저히 활용했습니다. 그녀에게 학습은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행위였습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의 필요성입니다. 당장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행동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친정 복권이라는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감정적인 낭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위는 목표를 향한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넷째,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정조의 후궁까지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을 자신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다섯째, 기록의 힘입니다. 한중록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고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패닉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기록은 역사를 영원히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권력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단순히 왕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후기 정치의 실질적 조언자였고 위기 관리의 전문가였으며 생존의 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지혜라는 이름의 냉혹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녀의 70년 궁중 생활을 통해 쌓인 지혜는 정말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존 방식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강인함,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안목,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이 모든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지혜를 모방하되 그녀의 잔혹함까지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경궁 홍씨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적을 동지로 바꾸는 능력. 그녀의 지혜는 어쩌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권력의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몸종 순영이 보았던 홍씨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가 궁궐에 들어선 이후 단 한 번도 뜨거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계산했고 모든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순영은 해경궁이 가끔 혼자 촛불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자신과의 계약을 재확인하는 주문 같았습니다. 그 주문은 오직 하나.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 이 궁궐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해경궁 홍씨의 이야기에는 그녀가 가장 아꼈던 것으로 알려진 비단 주머니에 얽힌 소문이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는 사도세자가 광기 속에서 썼던 찢겨진 편지의 조각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해경궁은 이 조각들을 간직하며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이 조각들은 그녀에게 자신이 행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세자의 광기가 심해질 때마다 그녀는 이 조각들을 보며 자신의 결단을 합리화했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어머니에게 극진한 효도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정치적 지혜와 영향력을 왕권 강화를 위해 인정하고 활용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정조는 어머니를 통해 노론과 소론, 그리고 궁궐 내외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는 정조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숨겨진 무기였습니다. 정조의 효심 뒤에 숨겨진 또 하나의 진실은 정조가 어머니에게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부덕한 아버지의 그림자를 지우려는 의도였습니다. 어머니를 성군을 길러낸 지혜로운 어머니로 극찬함으로써 자신의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를 높이는 것은 곧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아들의 이러한 정치적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친정복권을 30여 년이나 기다린 것은 순조의 즉위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순조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고 정조의 유지를 강조하는 해경궁의 주장은 어린 순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왕실의 전통과 권위로 작용했습니다. 그녀는 정조의 죽음 이후에도 정치적 공백을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녀가 한중록에서 사도세자의 광기를 상세히 기록한 것은 후대의 세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세자 본인에게 돌리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세자의 광기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역사가 자신을 배신자나 비정한 아내로 기억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극을 감수하고 왕실을 지킨 유일한 생존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삶은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냉철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녀의 모든 지혜는 결국 자신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권력이라는 이름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투쟁의 연대기였습니다. 조선의 성군 정조가 극찬한 어머니 해경궁 홍씨. 그녀의 지혜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삶의 교과서이자 동시에 경고입니다. 지혜가 권력의지와 결합했을 때 얼마나 파괴적이고 영속적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녀의 지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의 광기가 왕실을 무너뜨릴 위기라고 판단했을 때 주저없이 남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을 아들 정조의 왕위 등극을 위한 최고의 발판으로 활용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자신의 생존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효도를 통해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광기에 찬 폐쇄자였기에 정조의 왕위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성군을 길러낸 지혜로운 어머니로 추앙함으로써 자신의 왕위는 하늘이 내린 정당한 것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70년 궁중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감정의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랑, 분노, 슬픔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들은 모두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늘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차가운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몸종 순영이 그녀의 죽음 직후 궁을 떠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순영은 해경궁의 유언에 따라 그녀가 평생 간직했던 비단 주머니를 궁궐의 깊은 연못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 주머니에는 세자에 찢긴 편지 조각과 함께 해경궁이 직접 기록한 또 다른 비밀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진실은 그렇게 물속에 영원히 가라앉았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녀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불행과 위기를 주도 면밀한 전략과 철저한 인내로 극복했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운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설계하고 창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록의 영원한 승자였습니다. 한중록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영원히 불변하는 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후대의 모든 비난을 차단하는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인간 심리에 대한 완벽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조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았고 그들의 심리를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사람을 도구가 아닌 움직이는 권력의 변수로 보았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왕위에 오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왕을 만들어내고 그 왕을 뒤에서 조종하며 역사를 기록하는 그림자 지배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녀는 후자를 선택했고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해경궁 홍씨의 삶을 통해 진정한 생존자란 어떤 사람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재편하고 역사를 다시 쓰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지혜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생존 투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조선의 성군 정조차도 감히 따를 수 없다고 고백한 해경궁 홍씨의 지혜.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어둠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혜라는 이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다음 역사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